안녕하세요. 사연부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가족에게 외면받고 어렵게 취직한 중소기업에서도 한없이 흔들리던 중년 남편이 뜻밖의 인연을 만나 다시 힘을 내보려 애쓰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과연 이 사연의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함께 들어보시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올해로 50을 넘긴 남편 민석입니다. 그는 늘 자신이 가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결혼 초기엔 아내와 함께 초라한 단칸방에서 시작했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땐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시절이 분명 있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민석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취직을 어렵게 해도 1년을 넘기기 힘들었고 그마저 못 버티고 몇 달 만에 사표를 내고 많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묵묵히 아이들을 돌보며 가사를 책임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우리 아직 젊으니 기회가 있을 거야 라며 격려해줬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몇 년씩 이어지자 집 안공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어느덧 사춘기에 접어들어 아버지를 어떤 든든한 존재라기보다 골칫덩이처럼 여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본인도 작게나마 장사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민석은 제대로 된 수입을 가져오지 못하는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어른스러운 가장이 되지 못한 자책감 때문에 점차 집 안에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사소한 문제로도 아버지에게 고개를 돌렸고 아내는 남편의 일자리 소식을 들어봐야 또 얼마 못 버틸 텐데 하는 불신이 앞섰던 모양입니다. 그런 기류가 짙어질수록 민석은 집에 들어가기도 두려워졌습니다. 괜히 일찍 귀가했다가 텅 빈 거실에서 TV도 켜지 않은 채로 앉아 있으면 어색하고 처량한 기분만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도 다들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민석과는 별 상관없는 대화를 이어갈 때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무력함이 몸을 휘감고 속에서 무언가 울컥울컥 올라왔지만 꾹 삼키며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돈 좀 제대로 벌어와야지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아주 작은 중소기업을 소개해줬습니다. 규모도 작고 업무가 빡세기로 유명하지만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니 잘만 버티면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석은 잃을 게 없다는 심정으로 지원서를 냈고 뜻밖에도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면접 때부터 연봉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저 한 달이라도 더 꾸준히 다니면서 경력을 쌓고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다는 열망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렸으나 아내는 이번에는 얼마나 갈까 하는 투로 물었습니다.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혀 마음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회사 첫 출근은 생각보다 더 긴장됐습니다. 사무실에는 20명 남짓의 직원들이 분주히 오갔고 인상 깊은 건 민석과 같은 날 인턴으로 입사한 동기들이 몇 명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20-30대 젊은 친구들이었고 그중 민석 같은 50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늦깎이라고 낮추어 부르며 어떻게든 잘 버텨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를 현실이 곧바로 흔들었습니다. 출근 첫 주부터 일이 너무 많았고 야근까지 해야 할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석이 맡은 파트는 재고 관리와 납품 일정 조율 업무였는데 작은 회사라 별도의 전담팀이 없이도 모든 업무를 다 커버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민석 책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은 고되고 정신은 늘 긴장 상태여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밤낮 없이 달라붙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실 분위기 자체가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냉정했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금세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감을 직원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던 터라 서로를 쉽게 돕거나 챙기기보단 각자 살기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민석은 적어도 같은 날 인턴으로 들어온 동기들과라도 마음을 나누고 싶었지만 대부분 젊은 동기들은 그에게 딱히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예의상 웃고 인사를 건네도 금세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시기였죠. 그러다 며칠 뒤
민석과 나이대가 그나마 비슷해 보이는 한 동기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동기는 어디서나 편하게 말문을 트는 성격인 듯 보였고 민석에게 먼저 커피 한 잔을 권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정욱이라 합니다. 우리 같이 들어왔으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밝게 웃었습니다. 민석은 그 환한 얼굴이 너무나 반가워서 동시에 왠지 모르게 나도 이 회사에서 친구를 찾을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정욱 역시 인턴이지만 업무에 빨리 익숙해지는 듯했고 사무실 사람들과도 먼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적응해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 시간이 길어지자 정욱이 민석에게 식사도 못하셨죠. 우리 나가서 간단히 욕이라도 하고 오시죠라며 동행을 제안했습니다. 둘은 24시간 하는 분식집에 들러 따끈한 우동 한 그릇씩을 시켜놓고 회사 생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석은 처음 보는 젊은 동기가 이렇게 편하게 다가와주는 것 자체가 신기했고 한편으론 고마웠습니다. 정욱은 회사 규모가 작아서 한 명이 맡아야 하는 일이 많긴 하지만 그만큼 일 배우기엔 괜찮지 않나 싶어요라며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석은 본인을 격려하는 듯한 그 목소리에 힘입어 나도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요. 이번에는 정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정욱이 살짝 미간을 찌푸리더니 실패란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일단 버티면서 배우다 보면 길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라고 직언했습니다. 민석은 그 말이 왠지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아 하는 팀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인턴들도 업무 적응 상황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 팀장은 예리한 눈빛으로 민석을 훑어보더니 나이가 있으시니 책임감은 있겠죠. 그런데 체력이 버텨줄까요? 여기 젊은 사람들도 잠깐 일하다가 못 버틴다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민석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이번에야말로 꼭 버텨보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말이 좋아 인턴이지 사실상 무기 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눈에 띄게 실수를 하거나 체력이 달리면 바로 퇴사 통보를 받을 수도 있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민석은 야근을 하거나 주말 출근을 할 때마다 한없이 지쳐갔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그를 거의 포기한 듯 보였고 아내는 무뚝뚝하게 이번 회사도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마.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라며 선을 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민석 입장에서는 집에 가도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틀어박혀 학원 숙제나 게임에 열중하고 아내는 가게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석은 집에 있어도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절대 중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회사의 모든 체력과 신경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와는 별개로 몸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젊은 동기들처럼 조금 쉬었다 다시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반복되는 야근과 새벽 출근에 허리가 뻐근해진 데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까지 재고 정리를 하다가 깜빡 졸아 중요한 서류를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닫아버리는 실수를 하기도 했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팀장에게 단단히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된다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면 인턴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라는 말에 민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욱이 살짝 민석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저도 그날 같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집에 가서 형님께서 혼자 마무리하다 실수하신 거예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고 곤란해하며 나서는 정욱을 보며 민석은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다른 동기나 직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불똥 맞을까 봐 아무 말도 안 했을 텐데 정욱만은 책임을 나누려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팀장은 어쨌든 나이 많은 사람이 상황 파악해서 일정을 조율했어야지 라고 모질게 굴었지만 그 후로 사무실에서 민석을 대하는 시선이 조금 달라진 듯했습니다. 동시에 민석은 어느 순간부터 정욱이 이 회사에 대해 유난히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인턴 신분인데도 내부 조직이나 경영 상태,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지 꽤 자세히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의문이 들었지만 솔직히 민석은 그걸 캐물어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젊은 친구가 원래 이런데 능동적인가 보다 정도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마운 건 정욱이 다른 직원들과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민석이 모르는 일을 살짝 알려주기도 하고 부서 간의 협조가 필요할 땐 미리 말해서 트러블이 없도록 조율도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민석은 가시밭길 같은 회사 생활 속에서도 조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에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인턴들도 본격적으로 업무를 분담받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인턴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회를 준다는 발표가 나왔고 모두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민석 역시 이번에는 기필코 성과를 내어 정규직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집에서나 스스로에게나 당당해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늘 체력과 속도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젊은 동기들은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해도 다음날 말끔하게 출근하는데 민석은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아 헛디디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늙었다고 한탄하며 아직 포기하면 안 되지. 이젠 진짜 끝이다 생각하고 달려야지 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팀 내에서 발생한 작은 불화가 민석의 삶을 또다시 흔들었습니다. 팀장 쪽에서 민석이 맡은 납품 일정이 자꾸만 지연된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인턴 나부랭이가 이를 질질 끌어 프로젝트에 지장을 준다는 비난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 지연 사유에는 업체 측 문제도 있고 다른 부서의 승인 절차가 늘어진 것도 있었지만 윗선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인턴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이참에 정규직 전환은커녕 곧잘 해고당하는 거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민석은 점점 지쳐갔고 이 사태가 불가피하다면 그냥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도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별다른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가 귀가할 때면 오늘은 또 무슨 문제로 한숨 짓느냐고 타박했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집에 있든 말든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 민석은 이대로 두면 내 가정생활도 무너지고 직장도 잃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라는 절박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힘들 바에는 차라리 포기해버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즈음 정욱이 마치 뭔가 다 알고 있다는 듯 민석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요새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둘은 퇴근 후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정욱이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 일에 꽤 익숙한 편이긴 해요. 사실 몇 가지 숨긴 게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민석은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정욱이 곧 커다란 고백을 할 거라는 예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정욱은 회사 대표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회사가 커가는 걸 지켜봐 왔고 아버지와의 약속으로 정식 입사가 아닌 인턴 형태로 밑바닥부터 일을 배워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민석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민석은 머리가 하얗게 멍해졌습니다. 아니, 사장 아들이 인턴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내가 어떻게 이걸 전혀 눈치 못 챘지. 스스로를 탓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욱이 자주 영업팀이나 관리팀과도 자유롭게 대화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친구가 사교성이 좋은가 보다라고 넘겼지만 그게 다 이런 배경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정욱은 민석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조금만 버텨주시면 아버지를 잘 설득해보고 싶어요. 형님이 결코 일 못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회사에서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직은 비밀로 두고 싶다고. 아버지도 정욱이 스스로 역량을 발휘해보길 바라기 때문에 함부로 밝혀선 곤란하다고 말이죠. 민석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며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정욱이 사장 아들이라는 사실이 단지 그를 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사장 아들한테 줄 선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미 회사 안에서 버티기도 벅찬데 이런 복잡한 내부 사정까지 보태지면 불편한 시선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려다가도
뭔가 불안해서 말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날 밤에도 아내와 아이들은 민석을 본 채만 체했고 그는 결국 조용히 방에 들어가 휴대폰만 들여다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욱은 팀장에게서 불려간 민석을 대신해 사무실 여러 부서에 연락을 취하며 납품, 지연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문제 해결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팀장은 의외라는 듯 민석을 향해 생각보다 일 잘 처리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엉망이라더니라는 말을 툭 내뱉었습니다. 민석은 정욱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인턴 기간이 중반으로 접어들어 성과 평가가 코앞인 상황이었기에 조금만 삐끗해도 회사에서 방출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이 어느 정도 순조로워지는 듯하니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불똥이 튀었습니다. 아내가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다시 민석을 몰아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 나이에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생활비가 모자라겠어. 당신이 그 회사에서 정규직이 될 수 있다 해도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 또 자리 못 잡으면 우리 어떡해. 이런 불신어린 말투에 민석은 갈수록 지쳐갔고 어느 날 저녁엔 서로 감정이 폭발해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좀 편해지려 하면 꼭 다시 이런 말로 날 짓누르네. 나도 사람이고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아내는 최선이라면서 왜 결과가 없는데 라며 울먹였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의 집 안입지는 사실상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더더욱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아내는 우리도 당신에게 더 이상 기대 안 해라는 냉랭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민석이 심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회사에서조차 결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었으니 몸과 마음 모두 한계로 치닫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라리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같이 떠올랐고 이미 몇 번이고 사표를 쓰려다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욱의 존재가 그를 잡아주었습니다. 매일같이 형님,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습니다라며 밝은 얼굴로 말해주니 민석은 그 말이 마지막 동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가족에게도 다시 잘해줄 기회가 생길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평탄할 리 없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가 추진하던 중요한 영업 계약이 틀어져 버리면서 내부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잘리는 건 인턴이겠지요. 민석을 포함한 여러 인턴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즈음 정욱이 살짝 귀띔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번 계약 파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정규직 전환을 대폭 줄일 가능성이 커요. 형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대로면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석은 결국 나도 여기까지인가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아내가 빚을 내어 장사를 키워보겠다고 하는데 민석이 함께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문제가 걸려 있어서 어렵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원망이 터져 나오더니 급기야 우리 이혼합시다. 이렇게 서로 엉망인 상태로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는 말을 듣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민석은 한때 평생을 함께하자고 맹세했던 배우자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온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미 아버지를 충분히 실망스러운 존재로 여겨왔으니 더 말릴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면 민석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체념이 앞섰습니다. 가장으로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에서마저도 벼랑 끝에 몰려버린 민석.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정욱의 비밀스러운 도움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는 정말로 끝나고 마는 걸까.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어 서서히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회사에 들어온 지 어느덧 두어 달이 흐를 무렵 민석은 몸이 먼저 한계를 알려올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 나서야만 근근히 제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퇴근은 늘 자정 무렵이라 식사도 대충 때우기 일쑤였지요. 사무실 가득한 서류와 납품 일정표가 밤낮 없이 민석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미 체력은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이번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욱이 틈틈이 건네주는 작은 도움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지요. 그날 야근 스케줄이 빡빡하면 정욱이 미리 도울 부분을 챙겨주고 업무상 실수도 회사 안에 묻히거나 꼬리가 길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정리해주곤 했습니다. 인턴 신부님에도 회사 운영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듯한 정욱의 모습은 여전히 신기했지만 민석은 그저 이 친구가 특별히 수완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해 넘겼습니다. 그러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사내에서 밀고 있던 중요한 계약이 틀어지면서 회사의 수익 구조에 적신호가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새롭게 시도하던 프로젝트도 투자자가 발을 빼버리는 바람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표와 간부 회의가 이어지며 긴장감이 사무실을 휘감았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아래 직원들한테까지 번졌습니다. 불편한 소문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인턴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테니 정규직 전환은 물 건너갔다는 등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해지니 자연스레 서로를 견제하고 헐뜯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인턴 신분인 민석 역시 어찌 보면 그 희생양이 되기 쉬웠습니다. 회사에서 한번 구설에 오르거나 작은 실수라도 크게 드러나면 즉시 해고 통보를 받을 공산이 컸기 때문이지요. 회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압박감에 짓눌리는 와중에도 민석은 집에서조차 안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언제 그만둘지 모를 직장에 매달리는 남편이 영 탐탁지 않았고 아이들은 학교 문제나 용돈 요구 등 각자의 일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아버지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는 장사를 조금 더 확대하려는 생각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공동명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석의 신용도가 문제로 지적되었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다투게 되었지요. 경제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면서 이제 당신이 걸림돌이 되는 거냐며 격한 말이 오갔고 민석은 입술만 질끈 깨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작은 회사 특유의 구조 조정 이야기가 현실화되면서 인턴 평가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간만 채우면 정규직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팀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해 점수를 매긴 다음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인턴들은 곧바로 방출될 거라는 통보가 떨어졌지요. 그 소식에 동기들의 얼굴도 잔뜩 굳어 있었지만 특히 민석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직장을 잃는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절박감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지속적으로 쏟아내는 실망과 냉소, 아이들의 무관심까지 떠올리면 한없이 헛헛해졌지만 반대로 그래도 난 포기해선 안 된다. 내 마지막 가능성이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집념이 마지막 남은 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무렵부터 민석은 더 혹독하게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아침 일찍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사무실 책상 정리를 하고 저녁에는 다른 동기들이 먼저 퇴근한 뒤에도 남아서 서류를 확인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할 업무를 체크했습니다. 한시라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커피로 눈을 버티고 간단한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며 날을 세우는 날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팀장조차 아무리 그래도 적당히 쉬어가면서 하라며 문사를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정욱은 그런 민석을 지켜보며 여러 번 말렸습니다. 형님, 너무 무리하시면 결국 업무 효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 챙기시면서 가야죠. 하지만 민석은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악몽이라도 꾸듯 혹시 내일이라도 해고 통보가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가족에게서도 시원한 응원 한마디 들을 수 없으니 오히려 회사에 남는 게 지금으로선 유일한 희망이자 목표 같았습니다. 이대로 집에 머물면 아내와 아이들의 삭막한 시선 앞에서 더 초라해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과유불급이었을까요? 결국 일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프로젝트 납품 관련해서 거래처와 서류를 주고받다가 민석이 서명을 깜빡 놓치고 넘어가서 일정이 크게 꼬여버린 겁니다. 원래는 작은 실수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때마침 회사가 유난히 예민하던 시기였고 경쟁사 쪽 문제까지 겹치며 납품이 하루 이상 지연되자
거래처에서 강하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팀장은 얼굴이 새파래진 채 민석을 불러 호되게 질책했고 같이 일하던 다른 인턴들도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모두들 이번 건 진짜 위험하다. 민석 선배 쪽에서 책임지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은 수군거림을 시작했으니까요. 사실 그날 새벽까지 보고서를 고치느라 뜬 눈으로 나를 샜던 민석은 아예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반강제로 출근해 서류를 확인하는 중에 놓쳐버린 서명이었고 본인도 너무나 자책이 컸습니다. 하지만 팀장 앞에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참 욕설 비슷한 말을 들어야 했고 마치 민석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가 타격을 입은 것처럼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나마 정욱이 중간에서 이 문제는 다른 부분에서도 착오가 있었으니 민석 형님 탓만 할 순 없습니다라며 달래보려 했지만 이젠 그런 말마저 팀장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사 위기론이 짙어진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민석은 인사 담당자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업무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이건 인턴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될 예정입니다라는 안내였지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변명이라도 해보라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정규직 전환은커녕 인턴 기간도 채 끝나기 전에 잘릴 수도 있었습니다. 민석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불안이 폭발하듯 텅 빈 사무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끝까지 여기서 버티겠다고 매달렸는데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 것 같은 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욱이 다가와 형님,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이 상태로 계시면 안 됩니다라고 권유했습니다. 민석도 날이 새도록 회사에 남을 기력이 없었지요.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잡아탔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아내가 대출 문제로 또 거절을 당한 상황이었고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남편이 가진 신용도 때문에 무산되었으니 아내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당신 때문에 곤란을 겪어야 하냐고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이미 눈물과 울분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해명할 힘조차 없어서 그저 멍한 눈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내는 몰아치듯 고함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일하는 회사도 언젠가 또 안 되면 그만두겠지. 항상 그랬잖아. 그 사이에 난 혼자 애들 학비 걱정하고 먹고 살 걱정해야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차라리 인생을 혼자 사는 게 낫겠어. 당신이랑 같이 있어 봐야 얻는 것도 없는데. 그 순간 아이들이 방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엄마, 왜 또 싸워? 하며 나왔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앞에서 더 날선 목소리로 민석을 몰아세웠죠. 너희 아빠가 책임감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엄마가 다 힘들잖니. 이제는 가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걸림돌만 되고 있다는데 뭐가 더 필요해? 아이들은 곤란한 듯 시선을 내리깔았고 민석은 무엇라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벼랑 끝에 몰렸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피곤과 절망이 뒤섞인 상태로 한참을 서 있던 민석에게 아내는 마지막 일격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봤자 서로 불행해지기만 할 것 같아. 난 이혼 서류 준비해 두었으니 당신도 생각 있으면 사인하든가 해. 이 말에 민석은 그 자리에서 모든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아내가 이젠 나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구나. 사실 민석도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동시에 내가 도대체 무얼 잘못했기에 이런 상황까지 몰렸지 하는 자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생을 책임감 없다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듯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싶었고 그래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니 그는 더 이상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쭈그려 앉아있자 아내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목소리로 아이들 앞에서 이러기 싫으니 나도 그만 말할래. 당신도 쉬고 내일이라도 결정 말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자는 척이라도 하면 조금 낫겠지만
머릿속에서 애써 미래를 그리려 하면 할수록 절망감만 커졌습니다. 이 상태로 회사를 잃게 된다면 아내가 말한 대로 이혼을 피할 길이 없겠지.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볼품없는 가장이자 아버지로 남겠구나. 정욱이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 날 붙잡아줄 명분도 없을 게 뻔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암담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민석은 마치 모든 걸 체념한 사람처럼 축 처진 어깨로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정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형님, 괜찮으세요? 어제 푹 쉬셨나요? 하고 물었지만 민석은 고개를 젓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네.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난 회사에서 내쳐질 판이고 이 나이에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라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욱은 한숨을 쉬더니 회사 한 구석에서 슬그머니 민석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털어놨습니다. 대표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회사가 처한 상황과 그 안에서 민석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직접 아버지에게 말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래 책임감 있는 분은 인정해 주시는 편이에요. 제가 형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석의 복잡한 심경은 잠시나마 흔들렸습니다. 정말 대표의 아들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뭔가 굴욕적이기도 했고 그동안 함께 일한 동기들이 알면 어떻게 볼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지요. 민석은 고개를 들고 정욱에게 살짝 눈물을 머금은 표정으로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야 날 살리는 셈이지. 나도 어떻게든 보답하마. 정욱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회사 대표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에 있어서 냉정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최근 회사가 불안정해지며 대표로서 부담이 커진 상태라 인턴 한 명을 살리자고 움직일 만큼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욱은 꼭 민석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야근하고 함께 서류 더미에 파묻혀 지내며 느꼈던 민석의 성실함이 진짜라는 걸 믿었고 그렇게까지 지치고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오히려 정욱의 마음을 흔들었던 겁니다. 며칠 뒤 대표와 정욱은 마침 회사 내 회의가 끝난 뒤 같은 차를 타고 식사 자리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욱은 조심스레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지요. 아버지, 요즘 평가가 어쩔 수 없이 엄격해진 건 알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나이 많으신 인턴이긴 한데 그분이 없으면 실제로 부서 업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직접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대표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래. 열심히 한다고 다 붙들 순 없고 결국 성과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냐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욱은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납품 스케줄 잡고 재고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민석 형님이 없으면 여기저기 더 꼬일 거예요. 회사가 힘든 건 알지만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기회를 더 주시고 그 다음에 판단해 보셔도 늦지 않잖아요. 대표는 그런 정욱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내심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직원 한 명에게 애착을 보였나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대표는 그래. 어디 한번 보자고. 내가 직접 그 사람 면담을 해볼 테니 그때 봐서 정하면 되겠지. 괜히 감정적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정욱은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겠구나 싶었으니까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하게 민석에게 대표와 면담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했지만 정욱이 나서서 민석 형님이 납품 스케줄 담당이라 이번 재고 관리 사항을 보고하는 거다라고 둘러댔지요. 민석이 그 소식을 듣고는 두려움 반, 희망 반으로 보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르겠군이라는 긴장 속에서 민석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대표와 단둘이 앉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한 장씩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목소리로 자네도 지금 회사가 어수선한 거 다 알 텐데 솔직히 이대로는 오래가기 힘들다고 본다네. 나도 더는 감정을 섞어서 인력을 끌고 갈 수 없다는 얘기지 하고 운을 뗐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씀 잘 압니다. 저도 그만큼 절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표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럼 한번 말해봐. 자네에게 더 시간을 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 이미 실수도 있었고 그 파장이 적지 않았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사실 민석은 화려하게 어필할 만한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허나 그는 지금껏 자신이 얼마만큼 간절하게 버텨왔는지 솔직하게 토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막연히 잘할 수 있다는 말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통할 리 없으니 묵직하게 현실을 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까지 절박해져야 하나 하겠지만 사실상 제게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터전 하나만 생기면 저도 성실히 버텨서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고 싶습니다. 이미 큰 실수도 했고 그 책임이 제게 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단기 성과만 보신다면 전 더 보여드릴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기회를 주시면 저는 제 인생을 걸고라도 여기서 보답해보고 싶습니다. 대표는 여전히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민석은 손에 땀이 흥건해질 만큼 긴장했지만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회사에서마저 쫓겨나면 저로선 더 이상 일어설 곳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죽으림을 다해서라도 허점을 메우고 책임감 있게 일하겠습니다. 회사가 주저앉지 않도록 제 몫 이상을 해내보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대표는 묘하게 흔들리는 눈빛으로 민석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아무 대꾸 없이 서류를 덮으며 알겠네. 조금 더 지켜볼 테니 당분간은 그 믿음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게라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은 마음에 큰 덩어리 하나가 툭 떨어지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당장 정규직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평가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확신도 없었지만 적어도 버틸 수 있는 여지는 마련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마음먹은 이혼을 되돌릴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느새 아내는 실제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 두었고 아이들도 엄마가 아빠와 대화를 거의 안 하는 분위기에 질려 각자 피하듯 지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민석 혼자 덩그러니 밥을 먹다가 아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속 어딘가가 바스라지는 것만 같았지요. 이대로라면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서류상합에 이혼을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더는 미련 없이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봐야 좋을 게 없어. 난 장사에 매진해서 아이들 학비라도 해결해야 해. 아이들도 다 안다. 당신이 앞으로 뭘 해도 집안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리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모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나도 더 이상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고 더는 내가 뭘 해도 당신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라고 응수했습니다. 합의서를 쓰고 관할구청에 접수하러 가던 날 아침 민석은 주먹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니, 이미 끝나 있었을지도 몰라 하고 스스로를 체념하듯 다독였죠. 아내와 나란히 걸어가는 길은 냉랭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 손을 잡고 함께 외식을 즐겼고 밤늦게까지 미래를 설계하며 웃음을 나누기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등을 돌리고 다른 길을 택해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무표정한 듯 보였지만 때때로 손가락이 떨리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는 걸 보면 복잡한 감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두 사람 다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낼 힘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이미 말로써 주고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바닥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류를 접수하고 법적 수속을 밟은 뒤 돌아오는 길. 민석은 한순간에 갈 곳을 잃은 느낌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무거운 표정으로 미안하단 말은 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 말 듣는 것도 이제 지쳤으니까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곧장 발길을 돌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민석은 지독한 허탈감에 빠진 채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식어버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자기를 기다리는 곳은 텅 빈 집도 아니었고 회사라고 해도
언제 해고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처지였으니까요. 과연 내 인생이 여기서 어떻게 굴러갈까? 이대로 정말 끝나고 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 가장의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서류상 남남이 된 아내와 민석, 그리고 점차 멀어져간 아이들. 회사에서도 불안한 인턴 신분인 그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지, 아니면 또 다른 기적을 꿈꿀 수 있을지. 외로운 중년 남편의 이야기는 이제 더욱 깊은 고립과 상실의 시간을 향해 치달으려 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은 날로부터 일주일 후, 민석은 본인의 옷가지를 대충 정리해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와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할 이유도 마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터라 떠나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런 감정 표출 없이 아버지가 짐을 싸는 걸 흘끗 바라보는 모습이 애써 외면하고 싶을 만큼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아내는 이미 모든 감정이 소진된 듯 민석이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족과의 오랜 인연이 일단락된 모습으로 민석은 마치 낯선 타인의 집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처럼 쓸쓸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민석은 회사 근처에 있는 허름한 고시원을 얻기로 했습니다. 인턴이지만 그나마 월급이 조금씩 들어오니 당장 노숙을 면할 최소한의 방 한 칸은 구할 수 있었지요. 건물은 낡았고 복도엔 잡다한 짐들이 쌓여있어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방은 얇은 합판 하나로 구분된 구조라 옆방에서 기침만 해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좁은 침대, 작은 책상 하나, 전등 하나가 전부인 그 방에서 민석은 새로운 일상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반쯤은 체념한 마음으로 그래도 옥상에서 바라보면 겨우 하늘쯤은 보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처음 방에 들어갔을 때 온몸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그대로 침대에 누워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의 불안한 미래, 이미 끊어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이 좁고 무료한 공간에서의 생활까지 떠올리자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도 나면 깜짝깜짝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아이들이 전화를 해주길, 혹은 아내가 마음 바꿔 문자를 보내주길 바라면서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지만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래, 이제 정말 이렇게 남남이 되었구나. 내게 더는 기대할 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허무함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출근을 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나와 골목길을 돌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나왔는데 도시락을 싸거나 할 틈도 없어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하나로 아침을 때우고 정신없이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도 머리가 띵하고 전날 밤 생각들이 겹겹이 밀려와 집중이 잘 안 되었지요. 정욱은 민석 얼굴을 보자마자 형님 무슨 일 있나요? 집에서 뭔가 안 좋았나 봐요.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라며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굳이 사생활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이제 집에서 나왔네. 이혼도 했어. 나야 뭐 더 이야기하면 길어질 테니 그냥 넘어가자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욱은 그 자리에서 민석의 어깨를 살짝 붙들며 한참 말없이 눈빛으로 안쓰러움을 표했지만 민석은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삭막한 분위기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조 조정에 대한 언급이 계속 돌았고 최근 들어 실적이 크게 오르지도 않아 대표가 인턴 정리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민석은 설상가상 자신이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주변에 알려지면 동정 어린 눈길을 받게 될 것 같아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괜히 나이 많은 인턴이 집도 없이 전전한다더라. 금방 그만둘지도 모르겠다 같은 말이 퍼질까 두려웠습니다. 모처럼 정욱이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고 불렀지만 민석은 피곤하니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고 쉴게라며 거절했습니다. 속내를 들키고 싶지 않았고
더 누군가의 호의를 받는 게 미안해서라도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무실 한쪽에서 부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팀장이 눈의 가시처럼 민석을 바라보더니 회의가 끝나자 곧바로 민석 씨, 잠깐 나 좀 보지라고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팀장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인턴 평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질 않네요. 최근 처리했던 재고 보고서도 여러 부분에서 오류가 있던데 이렇게 가다가는 그만둬야 할 겁니다. 알죠? 민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 충돌까지 감내할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보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지요. 이후 퇴근 시간까지 민석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꾸만 몰려드는 좌절감과 우울함이 자신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욱이 야근이라도 같이 하자며 다가왔지만 민석은 집에서 나와 고시원 생활 시작했더니 빨리 들어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라며 거절했습니다. 실은 고시원 방이 편한 곳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인만의 구석에서 잠시라도 홀로 감정을 추스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와 불빛만 희미하게 번지는 거리 속을 힘없이 걸었습니다. 고시원 문을 열고 들어서면 복도에서 라면 끓이는 냄새와 각 방에서 새어나오는 TV 소리, 가끔 다투거나 통화하는 목소리가 섞여 묘하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되곤 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이 들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고립된 느낌에 숨이 막혔습니다. 새삼 집이란 게 참 소중했는데 그걸 잃고 나니 내게 남은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그 좁은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정말 능력이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운이 없었던 걸까? 이 나이에 고시원에 처박혀 있는 게 말이 되나? 정욱이 몰래 챙겨준 도시락 반찬들이 그대로 상자에 들어있는 걸 보며 민석은 먹는 것조차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방 한 구석에 치워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굶고도 배가 고픈지도 모르겠고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휴대폰을 열면 아이들 사진이 몇 장 남아 있었는데 그걸 볼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통화 기록조차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암담한 생활이 한 주, 두 주 이어지자 민석의 체력은 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회사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고 고시원 월세며 식비마저 부담스러워져서 점점 지출을 줄여야 했습니다. 간단한 식사도 편의점 할인 코너에서 해결하거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외로우니 밤엔 잠이 쉽게 오지 않았고 새벽녘에야 잠깐 눈이 붙었다.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회사에서 벌어진 작은 일 하나에 민석이 집중하지 못해 실수라도 하면 팀장은 바로 민석을 불러내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지쳐서 곧 인턴 평가인데 본인만 손해 아닙니까?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석은 회사에 나갈수록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괜히 동료들 앞에서도 당당히 나서지 못했고 정욱이 형님, 같이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아직 가능성 있어요라고 응원해줘도 빈말처럼 들려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무거운 서류를 들고 복도를 지나다가 잘못 부딪히면 죄송합니다를 습관처럼 내뱉고 나서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위축되어 있었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곤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어딘가 가족과 일자리에 대해 희망 섞인 기대를 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사라져버려 의욕이 바닥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 민석은 고시원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 조금만 버티면 이 회사에 정착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언젠가 아내와 아이들도 내 변화를 봐줄지도 몰라라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회사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아내와 연락은 완전히 끊겼으며 아이들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숨통이 죄어 오든 무력감에 덮인 상태로 민석은 소리 죽여 흐느끼며 지나간 시간들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석은 주말에도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갈 이유도 없고 딱히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TV나 라디오 하나 없는 방 안에서 가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전부 남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산책이라도 나가볼까 생각해보지만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나 공원을 상상하면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가족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주말을 보낼 텐데 나 혼자 이 꼴이라니. 비교 대상이 생기면 더 우울해질 게 뻔했습니다. 가끔 머리가 멍해지도록 졸다가 해가 질 즈음 뜬금없이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면 민석은 온갖 후회가 몰려들어 자기도 모르게 미안하다, 미안해라는 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까지 마치며 갈라졌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미련이 남았던 겁니다. 사실상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기엔 늦었지만 그럼에도 어느 날 밤엔 꿈속에서 아이들과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씁쓸한 표정으로 이젠 그런 꿈도 나를 괴롭히네라며 한숨을 쉬었지요. 한편 정욱은 민석의 고시원 생활을 눈치채고 나서부터 자꾸만 뭔가 도와주려 했습니다. 가끔 맛있는 반찬을 싸다 건네기도 하고 다른 동기들이나 회사 선배들을 소개해주면서 형님도 인맥 좀 넓혀보면 좋잖아요라고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점점 그러한 도움조차 부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만 불쌍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정욱이 사장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이러다 동료들이 날 아첨꾼 취급하면 어쩌지 하는 의심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어떤 날은 정욱에게 퉁명스럽게 나도 제 앞가림은 할 수 있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고 말을 뱉기도 했습니다. 정욱은 상처받은 듯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민석은 그걸 보면서도 미안함과 짜증이 뒤섞여 스스로 자신이 점점 삐뚤어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립된 시간을 보내자 의욕뿐 아니라 몸까지 점점 망가지는 듯했습니다. 출근길 계단에서 호흡이 턱 막혀 주저앉아 보기도 했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머리가 지끈거리며 현기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피가 섞인 가래를 뱉고 스스로도 흠칫 놀라 한동안 거울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병이라도 나는 거 아닐까. 아니, 아프다고 해도 병원 갈 돈도 없으니 그냥 방치되다 끝나버릴 수도 있겠지. 이런 암울한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의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번호를 보니 전혀 모르는 곳이었는데 받아보니 다짜고짜 여기 고시원 사무실인데요. 혹시 민석 씨, 가족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민석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설마 아내가 나를 찾아올 리가 없는데 아니면 아이들이 갑자기 무슨 일로 하고 정신없이 문을 열고 달려나갔지요. 그런데 복도에 서 있었던 사람은 아내도 아이들도 아닌 초등학교 때 같이 자랐던 옛 친구였습니다. 누가 가족이냐고 묻자 사무실 측에서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셔서라고 넘어간 모양이었지요. 친구는 회사에서 민석의 상황을 어렴풋이 들었는지 한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수소문 끝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당혹스럽고 민망했지만 좁디 좁은 방에 친구를 들여서 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는 방을 둘러보며 야, 너 여기서 지내는 거냐?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어? 라며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민석은 대답 대신 한숨을 폭 내쉬고는 자세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혼했고 회사를 다니긴 하는데 불안정하고 혼자 버텨내느라 지쳐가고 있다는 이야기. 친구는 차마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가 뭐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나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래도 혹시 몰라서 현금 조금 가져왔으니까 급하면 요긴하게 써라 하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손사래를 치며 받지 않으려 했지만 친구는 이거 받아. 안 받으면 내가 더 속상해진다. 옛날엔 우리 둘이 같이 밥 먹고 놀던 사이잖아라고 고집했습니다. 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민석은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폐를 끼치며 사는 게 맞나? 도움을 받아도 부끄럽고 안 받아도 망설여지는 애매한 처지라니. 그날 밤 봉투를 뒤적이다 보니 생각보다 꽤 큰 돈이 들어 있었고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내에게조차 기대지 못한 도움을 오래전 친구가 준 것이다 싶으니 고마움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샌가 스스로 바닥까지 추락했다 생각했는데 아직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길이 남아있는 건가 싶어 캄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채로 며칠이 또 지나고 회사에선 인턴 평가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뭔가 이 상태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지 않아 민석은 초조했고 그래도 마지막 안간힘을 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시원 방 안에 쪼그리고 앉아 관련 서류를 밤새 정리하고 정욱을 통해 확인받은 뒤 조금씩 수정해가며 마치 수험 공부하듯 회사 업무 매뉴얼을 달달 외우기도 했습니다. 이리저리 스트레스를 쌓아가다 보니 몸은 이미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목은 잦은 기침으로 쉬어 있었고 식사 시간도 자주 놓치니 체중이 확연히 줄어들어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마음속 외로움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들어온 뒤로 한 번도 아이들이나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고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금세 괴로워졌습니다. 동시에 회사에서도 여전히 고립된 분위기에 인턴 평가가 끝나면 어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지니 자존감은 나날이 무너져 갔습니다.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였나? 누가 날 필요로 하긴 할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꾹꾹 누르려 해도 새벽이 되어버리면 벼랑간 그런 불안과 공포가 찾아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럼에도 민석이 회사를 놓지 못했던 이유는 여기서마저 내쳐지면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을 거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고시원 방이라도 유지하며 일자리를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작은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허황된 희망에 매달린 셈이었지요. 몇 번이고 당장 그만두고 어디 가서 적당히 일하면서 살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마저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 해도 이 나이와 이 경력으로 받아주는 곳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고 아예 장사를 시작하자니 자금이 없으니 불가능했으며 친구에게 손 벌린 봉투를 보며 괜히 죄책감만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제품 포장 관련해서 긴급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현장에 민석이 투입되었습니다. 원래 인턴은 간단한 사무 보조나 납품 일정 조율 정도만 맡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 인원으로도 동원된 겁니다. 민석은 안전화를 갈아 신고 이리저리 박스를 나르며 땀에 흠뻑 젖어 한밤중까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 와중에 오히려 정신이 잠시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걱정을 할 새가 없이 몸을 부딪혀가며 일하다 보니 순간순간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날 새벽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쯤 정욱이 민석 앞에 시원한 음료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땀 범벅인 민석을 보며 정욱은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마시고 좀 쉬어요. 사실 이렇게 힘든 현장일까지 다 맡아주는 인턴은 많지 않아요.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민석은 숨을 고르며 음료수를 받아 마시다가 갑자기 왈칵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눈물을 보이긴 싫었지만 이미 얼굴이 흠뻑 젖어 땀과 눈물이 뒤섞여도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온 고통과 외로움, 무시받고 소외된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석은 겨우 입술을 떨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다가도 막상 이거라도 안 하면 정말 끝날 것 같아. 근데 이런 내 모습을 누가 알아줄지 모르겠어라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욱은 한 발짝 다가오더니 민석 등을 토닥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형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일 수도 있어요. 남들 눈치 보기보단 자기 삶을 붙잡고 싶으면 하는 거죠. 저는 형님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도 버티는 걸 지켜보면서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힘들어지면 사장 아들인 저조차 불안해지는데 형님은 가족도 잃고 혼자 버티는 중이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도 궁금할 정도예요. 그 말을 들은 민석은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노력을 이 젊은 사장 아들이 알아봐주고 있다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래 묵은 한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밝아왔고 민석은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택시를 잡아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씻지도 못한 채 허겁지겁 잠에 들었는데 겨우 한두 시간 잤을 뿐인데도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아빠 고생 많았어 하고 손을 흔드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깨어나 보니 침대 모서리에 걸쳐둔 회사 작업복이 눈에 띄었고 현실과 꿈 사이의 괴리감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소중한 위로였다고 생각하며 민석은 오랜만에 눈곱이 낀 얼굴로 거울을 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겨우 마음을 다잡아도 고시원 생활은 매일이 지옥 같은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주말이 되면 복도엔 술 냄새와 라면 냄새가 뒤섞이고 어느 방에서 큰 소리로 싸우거나 TV를 보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 잠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걸어볼까 하다가도 그냥 방에 웅크리고 있으면 시간이 훌쩍 가버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가 끝나곤 했지요. 그러다 문득 미래를 떠올리면 스스로가 비참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고시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건 아닐까? 회사가 나를 버리면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누가 나를 받아줄까? 이런 의문들은 끝없이 솟아나 민석을 짓눌렀고 때때로 조금만 아프면 다 끝날 텐데 하는 위험한 생각도 스쳐갔습니다. 그럼에도 민석은 출근해야 했습니다. 작은 한숨을 몰아쉬고 또다시 얇은 방 한 칸 문을 조심스레 닫고 나가면 아침부터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여 버스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생기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 보였는데 민석에게는 그 웃음소리와 북적임이 마냥 먼 세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를 버텨야 내일이 온다며 마음을 세차게 몰아붙였습니다. 낡은 고시원 방에서도 위태로운 회사 인턴 자리에서도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으니까요. 이런 처절한 고시원 생활과 끝없는 고독은 마치 민석을 조금씩 갉아먹는 독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느낄 겨를이 없지만 어느 순간 문득 스쳐가는 바람결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하는 자괴감이 온몸을 휘감으면 극단적인 길로 빠지는 것도 한순간일 것 같은 공포심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욱이 때때로 건네는 말 한마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되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문 덕분인지 민석은 근근히 숨을 이어갈 힘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다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주워 담아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건 어쩌면 자기 자신뿐이란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된 것이었지요. 이 상태로 그냥 주저앉지는 말자. 딱 한 번만 더 내 인생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자는 생각이 온몸에 피를 태우듯 민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고시원에서의 삶은 민석이 사회와 가족 모두에게서 외면받은 채 철저히 무너지는 과정이자 동시에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는 통로와도 같았습니다. 극심한 외로움 속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사를 포함한 세상이 거친 파도를 떠안은 채 그래도 버티자, 그래도 살아보자고 맹세하게 만드는 길고 긴 터널 같았습니다. 때론 정말 끝일 것 같았지만 어둠의 끝에서 또다시 작은 빛 한 줄기가 보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희미한 기대마저 붙잡고 민석은 오늘도 숨을 쉬고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부의 계속, 차부 시장 장사 시작, 단골들과의 교류, 자립의 시작. 그렇게 고시원 생활을 이어가면서 인턴의 마지막 평가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결국 민석은 회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평가가 끝난 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스스로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지요. 팀장이 이번에 누가 떨어질진 모릅니다만 본인도 각오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며 빙글에 가까운 묘한 표정을 지을 때 민석은 이미 마음 한편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살아남기 어렵겠구나. 더 오래 버텨봐야 분명하게 남은 건 내 몸과 마음이 부서진 흔적뿐이겠지. 정욱이 끝까지 말렸지만 민석은 번아웃된 상태였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내면서 짐을 정리하자
회사 사람들은 의외로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들 제자리 지키기에 바쁜 시국이었으니까요. 오직 정욱만이 형님,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주시고요. 아버지를 설득해보려 했는데 제 힘이 닿지 않아 죄송합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을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깊이 수그러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회사마저 실패했구나. 이제 정말 나에게 남은 게 뭘까?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바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보였고 문득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려도 아무도 눈치채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 방에 처박혀 흐느끼며 시간을 보내던 며칠 뒤 민석은 아주 작은 희미한 빗줄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고시원 복도를 오가던 한 중년 아주머니가 어느 날 말을 걸어온 겁니다. 아저씨, 여기서 오래 계셨나요? 내가 일주일 전에 들어왔는데 일자리 알아보느라 분주해도 잘 안 되네요. 서로 처지가 비슷해 보이니 서글픈 웃음으로 인사를 건넨 민석에게 그 아주머니는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주며 시장 바닥이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죠. 저도 이 근처 시장에 나가 여러 가게의 일자리를 물어보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순간 몇 달 전 정욱과 함께 시장 구경을 간 적이 떠올랐습니다. 구수한 사투리와 힘찬 목소리가 오가는 시장 풍경이 어쩐지 생기를 줬던 기억이 슬며시 되살아났지요. 그날 이후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금 피어오르며 혹시 나도 장사를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습니다. 물론 곧바로 장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라는 자조가 뒤따라왔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경험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섣불리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주머니가 전해준 몇 가지 이야기는 민석에게 작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조그마한 노점 형태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고 그 중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한때 대기업에서 구조 조정 당한 뒤 뜨겁게 달궈진 국물 요리 하나로 손님들을 사로잡아 자리 잡은 사람도 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민석은 일단 직접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쓸쓸한 주말 아침, 동행할 사람도 없어 혼자 고시원을 나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어귀에서부터 과일, 채소, 생선, 의류 등 없는 게 없는 골목이 펼쳐졌고 상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큰 목소리로 자랑스럽게 물건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가운데 손님들과 주고받는 호탕한 웃음과 구수한 말투가 교차되는 장면은 민석에게 묘한 활력을 안겨주었습니다. 장사라는 게 만만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곳은 숨소리가 느껴지는 사람이 모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한 칸에서조차 존재감이 없던 자신이 회사에선 완전히 외면당하고 고시원 방에 처박혀 지내는 신세가 된 지금 이활기로 가득한 시장 풍경 속에서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근거 없는 기대가 솟구쳤습니다. 한쪽 노점에서 어묵 국물을 호호 불며 파는 아저씨가 아침부터 아삭한 오이 맛 좀 보고 가요. 국물도 뜨끈하니 드셔보시고라며 손님을 부를 때 민석은 쑥스럽게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골목을 돌고 또 돌았는데 어느 결에 두어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쳐서 앉아있자니 좌판을 정리하던 할머니 한 분이 저기 아저씨, 갈 곳 없으면 여기 잠깐 앉아 쉬어요. 이리 와서 물 한 모금 드시고라며 손짓했습니다. 민석은 얼떨결에 그 옆에 앉아 시원한 물을 받고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목은 바짝 말라 있었고 땀도 흘린 상태라 물 한 모금에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장 보러 오셨죠? 아까부터 계속 빙빙 도시는 것 같던데 뭘 찾으세요? 하고 물었고 민석은 쑥스러운 웃음으로 아니요. 사실 구경하러 왔어요. 뭐라도 좀 해보려고요. 일자리도 안 되고 나이도 많고 장사라도 배워볼까 해서요라고 소곤거리듯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장사 쉽지 않지만 어차피 하려면 젊었을 때 해도 힘들고 늙어서 해도 힘들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일단 부딪혀봐야지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을 거듭하던 민석은 고시원 방에서 할 수 있는 온갖 구상과 시나리오를 써내려갔습니다. 작은 먹거리 노점부터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중고 의류를 파는 가판대까지 자신의 적성과 체력으로 감당할 만한 게 뭘까 모색하는 거였지요. 다만 문제는 자본이었습니다. 수중에는 변변치 않은 퇴직금도 남아있지 않았고 지인의 도움으로 목돈을 마련한다 해도 허락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혼 후 아내와도 연이 끊긴 상태이니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불현듯 정욱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정욱은 사장 아들이고 집안 형편이 여유로운 편일 테니 뭔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민석은 이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도대체 내 처지가 뭐라고 이제 와서 그 친구한테 자금을 빌려달라니 그건 너무 비굴한 짓 같지 않나. 무엇보다 회사에서 나온 지 한참 지났고 정욱 쪽에서도 바빠서 연락을 주고받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보내볼까 고민하던 차에 며칠 뒤 정욱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회사는 결국 떠나셨다면서요. 지금은 뭘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민석은 짧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고 장사를 알아보는 중이라는 이야기에 정욱은 잠시 침묵하더니 거의 막막하시겠네요. 저도 회사 내부 문제 처리하느라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 번은 연락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는데라며 머뭇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정욱 아버지가 이번 구조 조정 과정에서 회사를 축소 운영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여파로 정욱 역시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정욱은 아버지가 사회에 환원하고픈 마음으로 소액 기금을 따로 마련하셨어요. 어렵게 시작하는 소상공인이나 취약 계층에게 조금씩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 같은 건데 정식 심사를 거쳐야 하긴 해요. 형님이 혹시 의향이 있다면 한번 서류 넣어보실래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민석은 그 이야기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지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설령 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 텐데 나만 특별 대우받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형님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서류를 넣고 심사받을 겁니다. 편법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가능성은 있겠죠. 어렵게 출발하려는 분들을 돕고 싶다는 게 아버지 바람이니까 도전해보시죠라며 덧붙였습니다. 거듭 망설이던 민석은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회사에서 받은 경력 증명서와 본인이 쓴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지 않더라도 소형 노점이나 작은 점포를 빌릴 수 있는지 발품을 팔아 정보를 수집하며 밤늦게까지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노점이든 작은 가게든 분식류나 간단한 먹거리가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요리 경력은 없었지만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떡볶이나 어묵, 김밥 같은 음식을 좋아해 종종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거든요. 이런 음식이라면 비교적 재료가 간단하고 시장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어 접근성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결론이 서자 민석은 작은 중고 트럭이나 포장마차 형태로 시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습니다. 처음부터 가게를 내는 건 위험 부담이 크니 포장마차로 영업을 해보다가 반응이 괜찮으면 가게로 확장하는 게 낫겠지.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소리도 없이 속닥이는 중이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불길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라도 마지막으로 안 해보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열망이 잠시나마 내면의 우울과 무기력을 밀어내는 듯했습니다. 서류가 승인되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민석은 하루에도 몇 번씩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결국 대책이 없는데 하는 불안에 휩싸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곤히 자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으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욱이었습니다. 형님, 서류 심사 통과됐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면담이나 세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본인 돈을 일부 출연해 한 분당 1,000만 원 정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라 형님도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민석은 그 말을 듣고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얇은 고시원 방에서 소리를 지르진 못하고 한참이나 두 주먹을 꽉 쥔 채 가슴을 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잡은 걸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곧바로 면담 일정을 잡아 정욱의 아버지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대표는 민석을 보면서도 쌀쌀맞거나 거만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는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은 결국 누군가에게 다시 갚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시고 장사 잘 되면 꼭 갚아나가길 바래요라고 당부했지요. 민석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민석은 작은 트럭 포장마차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에도 미리 알리고 방을 한두 달만 더 쓰다가 부지런히 벌어 나가리라 계획을 세웠지요. 당장 배워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떡볶이 양념 비율을 어떻게 맞추는지, 어묵 국물은 어떻게 우려내야 하는지, 김밥 속재료 준비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일일이 책과 인터넷, 그리고 시장 선배 상인들에게 물어가며 지식을 쌓았습니다. 처음엔 어설픈 솜씨였지만 고시원에서 친해진 몇몇 사람들에게 시식을 부탁해가며 맛을 조절했습니다. 이거 조금 짜네. 떡이 덜 익었어요. 같은 가감 없는 피드백이 오갈 때 민석은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의욕을 다졌습니다. 그래, 맛없다면 더 연구하고 노력하면 되지. 직장에선 이게 안 됐지만 내 장사에서는 가능할 거야. 드디어 포장마차를 열 첫날 아침. 민석은 잠을 제대로 못 잤음에도 이상하게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둑새벽에 차를 몰고 시장 근처의 골목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준비해둔 테이블과 조리 도구들을 차근차근 세팅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싸늘했지만 포장마차에 불을 켜고 양념 냄비를 올리는 순간 어딘가 모를 뭉클함이 치솟았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럴 수 있을 거라 상상이나 했나.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꿈이 생겼고 도전하는 길이 열렸으니 죽기 살기로 해보자. 떡을 채반에 올려두고 소시지와 오뎅 꼬치 등을 정리하며 몸이 조금씩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사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도 듣긴 했지만 아무래도 첫날이다 보니 아직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도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쭈뼛거리며 떡볶이 얼마예요? 하고 물었을 때 민석은 반색하며 한 컵에 1,000원입니다. 금방 만든 거라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맛이 어떨까? 조미료가 너무 많진 않을까 내심 걱정하며 내밀었는데 아주머니는 음미하듯 한 입 먹고는 오, 괜찮네. 매콤하니 묘하게 입맛 당긴다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말에 민석의 마음속에서 오래 잠든 기쁨이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만 몇 명이 다녀가고 그 뒤로 한동안 적막이 흘렀지만 그래도 첫 스타트치곤 나쁘지 않다며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일찍 일어나 재료 손질을 하고 시장 안쪽으로 자리를 조금 더 옮기기로 했습니다. 여유 있게 큰 점포는 마련하지 못했지만 시장 초입보다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은 골목 입구가 낫겠다 싶었지요. 그리고 손님들을 대할 땐 되도록 활기차게 인사하며 우리 떡볶이 한 입 드셔보세요. 입맛에 맞으시면 천천히 드시고 안 맞으시면 말씀해주세요라는 식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고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몇몇은 호기심에 다가와 한두 입 맛보더니 의외로 맛이 괜찮다고 줄을 서서 포장해 가기도 했습니다. 오후 시간이 돼서야 손님이 조금 늘어 아, 이대로라면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솟았습니다. 문제는 체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재료를 준비하고 장사를 시작하면 저녁 늦게까지 서 있어야 하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야간에 조금이라도 더 팔아보려면 밤늦게까지 포장마차를 접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그 뒤로 고시원으로 돌아가면 새벽 한두 시여서 잠시 눈 붙이고 다시 오전에 일을 시작하는 빡빡한 일정이 계속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끔 조리 중에 손을 대이거나 칼에 살짝 긁히기도 하고 몇 시간을 뜨겁게 팔팔 끓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서 있다 보면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이러다 또 체력이 버티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들 때마다 민석은 되뇌었습니다. 안 돼. 이것마저도 포기하면 진짜 끝이다. 조금만 더 견디자. 사흘째 되던 날 조금씩 단골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아침부터 개운한 국물이 땡기는데 사장님 어묵이 담백해서 좋아요라며 출근 전 포장을 해갔고, 어떤 젊은 남자는 야근 후 퇴근길에 들러 떡볶이, 국물이 얼큰하니 스트레스 풀린다며 컵에 가득 담아 가곤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뭔가 고단수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큰 가게 차릴 생각은 없으세요? 민석은 쑥스러운 미소로 아직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손님 반응을 좀 더 보고 나서 생각해 보려고요라며 손사래를 쳤지요. 속으론 아직까진 뭐든 조심스러워야지. 괜히 큰 욕심내다가 또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시장을 둘러보다가 민석은 한 가게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새벽에 분식 재료를 사러 다닐 때 몇 번 봤던 분이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손짓을 하더니 반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봐요. 요 며칠 밖에서 장사하는 거 봤는데 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던데요. 손님들이 떡볶이 맛있다고 하고 오뎅 국물도 괜찮다던데 내가 안 그래도 한 가게를 정리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혹시 작은 상가 자리를 찾는다면 생각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민석은 너무 당황해서 저는 아직 포장마차로 버티기도 벅차요. 뭐 곧잘 팔리긴 해도 본전 뽑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가게를 낼 정도는 아니죠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알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말했어요. 나도 여기서 오래 장사했고 사람들 입맛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아는데 사장님 음식 맛에 반응하는 손님이 꽤 많더라고요. 남 일이지만 괜히 반가워서 그래요라며 주변 상인의 끈끈한 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석은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직장에선 느낄 수 없었던 서로를 응원해주는 사람 냄새가 확 와 닿았기 때문이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석은 시장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포장마차를 찾는 손님들이 늘면서 하루 판매량이 올라갔고 자연스럽게 재료 관리와 회계, 대금 처리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계산이 서툴러 몇 번 손해를 봤지만 차차 어느 정도 계산법이 몸에 밴 뒤로는 크게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 상인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오늘 떡볶이 좀 잘 나갈 것 같아요. 다들 장사 대박 나세요 라고 덕담을 건네면 옆 노점의 할머니가 그래. 동생도 열심히 해서 잘 살아봐라며 푸근하게 웃어주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골 손님들과 친분이 쌓였고 그들이 가져다주는 작은 일상의 이야기가 민석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사장님도 축하해 주실래요? 라며 떡볶이 2인분을 포장해가는 아버지. 퇴근 후 늘 맥주 한 캔과 함께 어묵 국물을 곁들이는 회사원. 혹은 매일 아침 국물을 한 컵 사서 아들이랑 나눠 마신다는 어머니까지 소소한 이야기들이 포장마차 앞을 지날 때마다 훈훈한 기류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석은 비록 몸은 고단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축하드려요. 다 잘 될 겁니다라고 맞장구를 치며 인생의 잔잔한 기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석에겐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특히 아이들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존재를 외면하던 아내와 달리 아이들은 그래도 아버지를 향해 정을 붙였던 적이 있었으니 혹시나 이 소식을 알면 아빠가 시장에서 떡볶이를 판다는데 괜찮네라며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지 않을까 막연히 기대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와서 어쩌라고 경제적 도움도 못 준 주제라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운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가 아직 불안정하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수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시원을 벗어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갈등을 품은 채 민석은 매일같이 장사에 전념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점차 호의적으로 바뀌면서 여기 떡볶이 부드럽고 양념 맛이 깔끔하다. 싸면서 양도 많다는 입소문이 조금씩 퍼졌고
무엇보다 정성이 담긴 서비스에 감동했다는 말을 건네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민석은 그때마다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도 음식 재료를 공동구매해서 쓰기도 하고 재고를 저렴하게 넘겨받거나 서로 물물 교환하듯 주고받는 방식도 익히며 서서히 시장의 생리를 배워나갔습니다. 이제 하루 수입을 정리해보면 간신히 적자를 면하고 조금씩 흑자로 넘어가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고시원 월세와 재료비를 감당할 순 있었지요. 그 덕에 민석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옆집 상인에게 사장님, 요즘 얼굴색이 좋아졌네. 활기가 돌아서 보기 좋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민석은 그래, 내가 어느새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회색빛 고시원 방에 처박혀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트럭을 가게로 바꿔볼까. 가게가 잘 되면 알바생을 두고 더 다양하게 음식을 늘려갈 수도 있겠지라는 미래 계획까지 그려봤으니까요. 한편 정욱과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욱은 형님, 시장에서 장사 잘 되신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새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면서 좀 뛰어다니고 있어요라며 희망 섞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장 아들이라 해도 회사가 어려워지면 별 수 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된 셈입니다. 그 속에서 정욱은 민석을 응원했고 민석은 우리 둘 다 잘 버텨보자며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민석의 포장마차는 시장 초입에서 제법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떡볶이 국물 한 컵, 어묵 꼬치 하나, 간단한 김밥이지만 그걸 사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민석의 삶을 지탱해주는 에너지가 되어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서 있어도 과거 직장 생활과 달리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성과가 저조하면 회사에서 해고당할 걱정도 없습니다. 대신 오롯이 자신의 책임 아래서 모든 걸 운영해야 하니 부담감은 크지만 그게 오히려 민석에게는 자존감을 되찾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번 돈이니 기죽을 필요 없다. 손님이 혹시 맛없다고 해도 내가 개선해 나가면 되지. 가족에게 한번 버림받았다고 완전히 버려진 인생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조금씩 싹 틔우며 민석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덧 민석은 나름대로 분식 레시피를 체계화했고 주물량이 늘어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할지도 터득했습니다. 단골들은 매일같이 들러서 한두 마디씩 근황을 주고받았고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졌지요. 손님들의 일상을 함께 나누는 데에서 민석은 긴 세월 동안 느끼지 못했던 인간적 교감을 되찾았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집안에서의 소외, 회사에서의 외면, 고시원에서의 극심한 고독이 뒤섞여 그를 짓눌렀지만 시장 장사 속에선 오히려 상인들이나 손님들이 열려있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고 작은 사연도 서로 전하면서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단골이 비 오는 날 퇴근길에 들러 사장님, 혹시 비 와서 장사가 안 될까 걱정되네요. 여기도 물이 고이진 않아요? 라며 우산을 흔들며 물었을 때 민석은 바닥에 물이 조금씩 고이긴 하는데 그래도 오신 손님들에게 웃는 얼굴로 음식 대접하면 뭐 걱정 있나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 빗소리에 어묵 국물 마시면 분위기 좋죠라고 답했습니다. 그 손님이 장난스럽게 우와, 사장님이 시인 다 됐네. 예전엔 그런 말씀 못 들었는데요? 라며 웃어 넘기는 순간 민석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 스스로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변한 거구나. 이젠 마음 한쪽에 또 다른 힘이 자라나고 있어. 그런 깨달음과 함께 민석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매일 아침 포장마차를 세팅하면서도 한결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고시원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이상 그곳이 감옥처럼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포장마차가 내 자리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고시원은 단지 밤잠을 자는 임시 숙소 같은 개념이 된 것이지요. 또 전에는 몸이 조금만 힘들면 이제 못 버티겠다며 절망했는데 이젠 오늘도 하다 보면 단골들이 찾아와 주겠지.
그들과 얘기 나누는 재미가 기다리고 있지라는 생각에 체력도 버틸 만해졌습니다. 정말 마음먹기에 따라 사람이 이토록 달라질 수 있음을 스스로 느끼며 민석은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삶은 아직 날 버리지 않았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시장 바닥에서 시작한 작은 장사가 민석에게는 그 어떤 직장도 그 어떤 위로도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출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밑바닥 같아 보이는 곳에서 오히려 그는 사람 사는 온기를 제대로 배웠고 스스로를 보듬어줄 기회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가족과 다시 만나 화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인지 그 해답을 찾는 일이겠지요. 민석이 시장 한 구석 트럭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파는 지도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재료비와 고시원 월세 내는 것만으로도 빠듯했지만 꾸준히 운영해온 덕에 점차 저축도 생기고 장사 방식도 한결 능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석은 평소처럼 재료 준비를 하다 문득 머리를 들어 시장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문을 연 가게가 많지 않아 한산한 풍경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풍경 저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서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환하게 웃으며 아빠, 떡볶이 사줘 하고 졸라대던 모습, 가족이 작은 분식집에서 도란도란 식사를 하며 즐거워했던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 시절에는 돈이 많지 않아도 꽤나 따뜻하고 유쾌하게 살았던 것 같았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싶어 가슴 한편이 뻐근해졌지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내 힘으로 한 곳을 지키고 있으니 언젠가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날이 오지 않을까. 민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날도 어김없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 비교적 손님이 몰리곤 했는데 그날도 시장이 제법 붐비면서 포장마차 앞에 줄이 하나둘 늘어섰습니다. 떡볶이를 포장해 가는 사람, 간단히 어묵으로 요기를 하고 가는 사람, 국물을 나눠 마시며 친구와 수다를 떠는 사람들까지 각양각색의 얼굴이 연신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민석은 이들에게 어서 오세요. 오늘 떡볶이 국물 더 얼큰해졌습니다라며 힘차게 외치면서 주문을 받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 사장님. 그런데 뒤에 누가 계속 사장님 보며 서 계시는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민석은 정신없이 손을 움직이다 겨우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저 멀리 골목 기둥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발성으로 지나가는 손님은 아닌 듯 조용히 서서 이쪽을 향해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눈가가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었지요. 언제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아내는 망설이며 우산을 쥔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이쪽을 훔쳐보듯 보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날씨가 흐릿해 시장 안은 밝은 형광등과 음식 냄새로 가득했는데 그런 풍경 속에서 민석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혼까지 했으니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왜 하필 지금 찾아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너무나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오랜만에 손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손님에게 양념을 건네고 잠시 숨을 고른 민석은 조금만 실례하겠습니다라며 포장마차 한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둥 옆에 서 있는 아내와 아이들 쪽으로 조심스레 걸어갔지요.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고 아이들은 살짝 뒤로 물러서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민석이 언제 왔어? 연락이라도 주지 그러지 하고 말하자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장 분식 장사한다는 말을 들었어. 직접 해보신다길래 그냥 궁금해서 와봤어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들도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둘 다 키가 훌쩍 자라 있어. 민석은 순간적으로 그 변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는데 나는 그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와 미안함이 다시금 스쳤던 겁니다.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고 포장마차 앞에는 여전히 손님이 줄을 서 있었지만
민석은 당장 이 가족과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떡볶이나 국물이라도 먹고 갈래? 하고 물으니 아이들은 쑥스러운 듯 서로 얼굴을 받고 아내는 마치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그래, 먹고 갈게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포장마차로 돌아가 순식간에 떡볶이와 어묵 국물을 그들 몫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웃 상인이 상황을 빠르게 눈치채고는 나머진 내가 잠깐 주문 받아줄게요. 얼른 가족들하고 이야기 나눠봐요라며 흔쾌히 도와줘서 민석은 그 상인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 가족을 이끌고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더니 와, 맛있다. 아빠가 요리도 잘하게 됐네?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은 그 말에 순간 울컥했지만 괜히 티내지 않으려 애써 웃으며 그동안 꽤 연습했지. 입맛에 맞으면 많이 먹으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도 조심스레 떡볶이를 한 입 베어물고 이거 괜찮네. 맵지 않고 감칠맛이 돌아. 장사 잘한다더니 사실인가 보다라며 실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먹다가 민석이 먼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궁금하긴 했어. 너희가 어떻게 지내나? 아이들은 잘 크고 있나? 내가 먼저 연락할 수도 있었는데 솔직히 겁나더라고. 말 붙여봤자 무슨 소용일까 싶어서. 그러자 아내는 다 먹은 어묵 꼬치를 내려놓으며 나도 비슷했어. 사실 정욱 씨한테서 당신 근황을 조금 들었거든. 시장에서 분식 장사로 자리 잡았다는 말 듣고도 괜히 부질없이 찾아갔다가 상처만 주고받을까 망설였어. 그런데 아이들이 좀 궁금해하더라고. 아빠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다고. 정말 열심히 사신다고라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아이들도 괜히 손에 묻은 양념을 닦으면서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몰랐어. 변했다는 말 틀린 게 아니네라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숨죽여 깊은 한숨을 토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뭐든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포기만 했으니까. 사실 장사 시작하고 나서야 나도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길이 생겼어. 근데 그게 내 엄마랑 너희들에겐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오래 쌓여있던 이야기가 조심스레 풀리기 시작하자 묘하게 부드러운 침묵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사실 이혼하고 나서도 내가 늘 화만 낸 건 아니야. 그때는 너무 지쳐서 아이들도 아빠를 필요로 했는데 늘 당신이 무너져서 서로에게 날이 서 있었잖아. 근데 정욱 씨한테 당신 이야기 듣고는 내심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도 나름 힘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지냈어. 그냥 우리 사이가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 몰랐네라며 어색한 듯 웃었습니다. 민석은 가슴이 시큰해졌지만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긴 싫어 한번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빠가 너희한테는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보여주고 싶어. 열심히 사는 게 뭔지 아빠가 예전처럼 금방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말야라고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은 감정이 북받치는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고 아내 역시 살짝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애써 감췄습니다. 그렇게 오래 쌓인 감정이 북받친 순간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선 그러니 오늘만큼은 편하게 분식도 먹고 얘기도 하다가 가. 나도 지금 좀 바쁜데 밤까지 장사할 거니 천천히 있어. 마침 옆 상인분이 내 일을 대신 봐주신다니까 하고 스스럼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도 곤란해하지 않고 그럼 조금만 더 먹고 갈까라며 오랜만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장사하느라 민석도 제대로 배를 채우지 못한 터라 이참에 큰 대접에 떡볶이를 담아 함께 나눠 먹고 어묵도 간간히 꺼내서 곁들였습니다.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국물 향이 온기를 전해주듯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미세한 긍정의 기류가 일렁이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배가 찼을 무렵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따 밤까지 도와드려도 돼요? 혹시 필요하면 소일거리라도 도울 수 있을 텐데 여기 반찬거리 정리라든가 가게 살짝 치우는 일이라든가. 민석은 깜짝 놀라며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도와주려 하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상태로 갈라져 지내왔는데
이렇게나마 어쩌면 가족의 형태를 잠시나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 민석은 무심코 그럼 나야 고맙지. 아이들 힘이 얼마나 좋은데 하고 웃었습니다. 아내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자, 너희도 아빠 일 좀 거들어봐. 설거지라도 하려면 사장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겠다라고 농담을 섞어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래, 뭐 어려운 거야 없겠지라며 문득 들뜬 모습으로 주위에 있는 그릇과 포장 용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민석이 장사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바쁘고 가장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수저 정리나 덜어낸 양념통을 닫고 주문이 몰리면 아내가 작은 칠판에 떡볶이와 어묵 재고 상황을 적어 두어 혼선을 막았습니다. 민석은 틈날 때마다 이거 굉장히 실력 좋은 보조들이 왔네. 금방 손발이 맞춰지네 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살다 보니 가족 전체가 일이 함께 움직이는 순간을 다시 맞이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터라. 가슴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자꾸만 치솟았지만 일단은 장사에 집중하며 웃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손님들도 사장님 가족이에요. 다들 표정이 닮았네. 분식집이 더 활기차 보이는데요. 하고 말을 건네자 민석은 네, 뭐 이런저런 사연이 많은 가족이지요라고 짧게 답하며 쑥스러워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난 뒤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어 포장마차를 정리할 때쯤 민석은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불편하진 않았어. 아이들은 자리에 앉아 땀을 훔치며 몸은 좀 힘든데 재밌었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며 일하는 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우리 아빠 이런 일이 잘 맞을 줄은 몰랐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주변을 둘러보더니 여기 시장 사람들이 서로 돕는 분위기가 참 좋네. 진작 이런 걸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면 예전엔 너무 회사 일만 매달리다 우리 가정이 엇나갔나 싶어서 마음이 복잡해라고 털어놨습니다. 민석은 그 말에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혼 당시 서로 쌓인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벼운 공감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게 어디냐 싶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다 함께 간단한 뒤풀이 겸 아직 재료가 좀 남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자며 잡채만두와 떡볶이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부는 시장 바깥 풍경을 보며 별말 없이 양념을 찍어 먹는 모습 자체가 엄청난 변화였지요. 가게 문을 내리고 어린 시절에나 듣던 새벽 방송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무렵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장사 계속할 거야? 뭔가 조금 자리를 잡으면 가게를 내본다든가. 그 말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으니 나도 기회가 있으면 가게를 내고 싶어. 근데 아직 자금이 모자라서 그래도 좀만 더 해보면 가능할 것 같긴 해. 무엇보다 이 일을 하면 내가 스스로한테 떳떳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민석을 가만히 보다가 한숨처럼 웃으며 예전엔 당신이 회사에 매달리다가 안 풀리면 그만두고 다른 데 가도 또 금방 그만두고 늘 그 반복이라 답답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몸이 고단해도 왠지 그 눈빛은 예전이랑 다른 애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이 순간만큼은 가슴 한편에서 철렁 내려앉던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도 이제는 달라지고 싶었어. 다시 실패하기 싫고 스스로 포기하기 싫었어.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봐야겠다고 결심했지. 그 덕에 시장에서라도 자리 잡으면 혹시 너희가 돌아봐 줄까 해서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깊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혼한 사이이니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서로에게 이끌림이 있었고 특히 아이들에게 아빠가 다시 의지를 찾은 모습은 꽤나 인상적으로 다가온 듯했습니다. 아내도 한 번은 우리 서로 너무 지쳐서 놓아버렸던 때가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라고 내뱉었고 아이들은 아빠가 바뀌었다면 우리도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라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끝까지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도 있을까
하는 희미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이들과 아내는 다시 한번 민석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주말이라 시간을 넉넉히 내어 시장 장사를 도울 생각으로 온 것이었지요. 가게 문을 내릴 무렵 아내는 시장 이곳저곳을 구경하더니 이 주변에 작은 가게 자리 있으면 알아볼까봐 포장마차도 좋지만 실내 공간이 있으면 손님 응대가 더 편할 수도 있잖아. 애들 공부도 시켜야 하니까 가게로 꾸려가면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 말은 민석이 꿈꿔왔던 장래 계획이기도 했지만 자금이나 의지 문제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막상 아내가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주니 마음속에 격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너 어떻게 생각해? 이거 한번 해볼 만한가? 하고 조심스레 되묻자 아내는 희미하게 웃으며 당신이 계속하고 싶다면야 나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볼게. 아이들도 용돈벌이하듯 도와주면 어떻고. 어차피 장사라는 게 온 가족이 달라붙어야 잘 되잖아. 민석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동시에 이미 이혼했고 아직 재결합을 운운하기에는 상처가 깊지 않나 하는 망설임이 뒤섞였던 거지요. 그때 아이들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해요. 어차피 엄마도 말했잖아. 또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아빠 혼자 책임지는 거 아니고 우리도 도울 테니까. 이미 아빠가 여기서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제는 가게로 더 키워봐도 좋잖아요. 그 말에 민석은 목이 메어 답할 수 없었고 잠시 물끄러미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호흡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대로 포장마차에만 머물 생각은 없었으니까 진짜 가게로 옮겨가고 너희와 함께라면 내 평생에 없던 용기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민석은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상인이 소개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인근에서 임대가 나오는 곳 중 조건이 비교적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분식 메뉴를 취급하고 떡볶이와 어묵, 김밥, 튀김 정도만 준비한 뒤 차츰 확장할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지요. 아내는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쪼개 가게 인테리어나 주방 설비를 챙겨줬고 아이들은 주말마다 페인트칠을 돕거나 새 메뉴판을 직접 그려서 가게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그 모습은 타인 눈에 꽤나 평범해 보였지만 민석에게는 꿈만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한때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던 가족이 이렇게 다시 어깨를 맞대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땀 흘리고 있으니 말이지요. 새 가게를 오픈하던 날은 마치 세상이 다시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석은 포장마차에서 쓰던 레시피들을 바탕으로 가게에 맞춰 업그레이드한 메뉴들을 선보였는데 단골 손님들이 와 이제 실내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반가워하며 찾아왔고 처음 보는 손님들도 여기 떡볶이 맛있다고 소문 듣고 왔다며 방문해 주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서툴지만 손님 응대를 배워가며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밝은 목소리를 냈고 민석은 주방에서 불 앞에 서서 분주히 요리를 했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자 가게는 놀라울 정도로 북적거렸고 포장마차 때보다 두세 배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장사를 마친 뒤 오래된 바닥에 의자 몇 개를 둘러놓고 땀범벅이 된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이미 집 안팎에서의 갈등이나 이혼 서류 같은 건 그 시점에선 서로 다시 거론하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아이들은 우리 가게, 우리 집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썼고 아내는 아직 초심 잃지 말자며 민석을 다독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들은 다시 가족다운 팀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지요. 처음엔 잃었던 게 너무 많아서 아직도 두렵다는 민석의 고백에 아내가 나도 그래. 근데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장사를 해보니 덜 두려워졌어. 돈은 조금 더 벌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다 같이 땀 흘리니까 의욕도 솟아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들도 굳은 살이 잡힌 손을 보여주며 장난스럽게 우린 아르바이트비 꼭 챙겨주실 거죠? 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가게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자 조금씩 본격적인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시피를 좀 더 다듬어 테이크아웃 전문 메뉴를 개발하거나 아이디어를 더해 추억의 분식 같은 테마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향수를 자극한다든지 SNS 홍보도 시도해보자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무엇보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웃음이 흘러나오는 그 모습에서 몇 달 전만 해도 서로 상처로 가득했던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일과 삶을 함께 공유하는 이 감각은 민석에게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보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업을 마치고 나서 민석이 수금함을 정리하다가 문득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 법적으로도 다시 하나가 되는 걸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작게 말했지요. 아내는 그 질문에 잠시 눈동자를 흔들다가 아이들 쪽을 힐끗 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보긴 했어. 사실 지금도 충분히 가족처럼 지내긴 하는데 당신이 진짜 변하고 있고 나도 다시 의지를 찾아가는 느낌이라면 굳이 서류상 남남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해. 그 순간 민석은 마음이 울컥해져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우리 정말 조금씩 노력해보자. 과거로 되돌아간다기보다 새로운 의미로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자는 의미로.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도 뒤에서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도 지원 사격할게요라며 박수를 쳤고 가게 안에는 한동안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민석의 분식 가게는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포장마차 시절에 익숙해진 단골들이 계속 찾아와 자리를 채워주었고 맛과 정성에 대한 입소문이 나며 새로운 손님들도 발길이 잦아졌습니다. 시장 안팎의 상인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가 더 늘어나 재고 확보나 공동 물류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주말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에 참여해 수금과 정산을 돕고 아내는 가게 운영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가 함께 뛰니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종종 우린 이제 다시 가족인 거지 라며 물었고 서로 가족이지 뭐 세상 어디에든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뭘 부르겠어라며 웃곤 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상처가 아문 건 아니었습니다. 이혼까지 했던 과정의 트라우마가 사소한 말다툼에서 되살아날 때도 있었고 아이들도 한창 성장기라 일의 진로를 두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서로 조금 더 귀 기울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식 가게라는 공통 과제를 중심에 두고 다 함께 하루를 일구다 보면 설령 갈등이 생겨도 그래도 우리 가게가 잘 돼야 다 같이 좋아진다라는 의식이 생겨 쉽게 등을 돌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분식 가게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민석과 아내는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결합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부분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각자 할 몫을 다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는 쪽을 택한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아내는 장사의 재물을 맡아 꼼꼼히 기록했고 민석은 신선한 재료 확보와 조리 품질을 책임지며 한층 수준 높은 음식을 선보이려 애썼습니다. 아이들도 틈틈이 공부하면서 SNS 홍보나 디지털 메뉴판 제작을 도와 가게 운영이 놀랍도록 체계화되어 갔습니다. 한때 바닥까지 추락했던 민석의 자존감은 이제 가족과 함께 시장에서 분식 가게를 번듯이 꾸려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확실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새벽 일찍 눈을 뜨면 예전처럼 고시원 방이나 회사 화장실 한 구석에서 절망하는 대신 오늘 떡은 좀 더 부드럽게 삶아야겠다. 국물 맛을 어떻게 조절해 볼까? 손님들에게 더 편리한 메뉴 구성이 뭘까? 하는 긍정적인 고민으로 머리가 가득 찼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저녁에 한숨 돌릴 때면 오늘 아이가 새로운 소스를 제안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가족과 함께 웃고 다음날 장사에 대한 계획을 한참 논의했습니다. 이제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민석 씨 가족, 예전엔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정말 대견하다. 봐.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결국 그 의지 하나로 다시 일어서자나라는 칭찬이 자자해졌습니다.
하나둘 늘어난 단골들은 사장님은 맛있게 잘하시고 가족도 다들 친절하네요. 오래오래 해주세요라고 응원했고 그 말에 민석은 매번 더 열심히 할게요. 우리 식구 이제 이것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라며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메웠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정욱이었습니다. 사장 아들로 함께 인턴을 했던 그때와 달리 그도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낸다 했는데 이렇게 직접 민석의 가게를 찾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욱은 의외라는 듯 한눈에 들어오는 바쁜 가게 풍경을 둘러보며 와 완전히 새 가게네요. 포장마차 때보다 훨씬 규모가 커졌네요. 하고 감탄했습니다. 민석은 종업원처럼 분주히 움직이던 아이들과 아내를 소개하며 이게 내 가족들이야. 한때는 다 흩어졌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시 뭉쳐서 가게를 이끌고 있어. 그러니 너도 마음껏 먹고 가. 너에겐 평생 공짜야 라며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욱은 형님, 당연히 돈 내야죠. 저도 이 정도 여유는 있어요 라며 웃어넘긴 뒤 떠오르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회사에서 조마조마했을 때 형님이 거기서 버티시려고 애썼잖아요. 솔직히 그때 형님이 나간다고 했을 때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라도 자리 잡아가니 너무 다행입니다. 제 아버지도 어딘가서 형님 얘기를 듣고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잘 해내셨네요. 민석은 감격 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 도움 없었음 애초에 이 길조차 못 찾았을 거야. 말 그대로 내 인생의 큰 은인이지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욱은 한껏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맛보며 맛있다. 이런 게 진짜 소울푸드네라고 감탄했고 가족도 덩달아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한때 회사라는 공간에서 벼랑 끝에 몰려 서로 날선 감정도 오갔지만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이 밑거름이 되어 더 단단한 인간관계를 맺게 된 것이지요. 민석은 이 순간을 꼭 기억해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찾은 가족, 그리고 인생을 되돌릴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해준 소중한 사람들. 나는 앞으로도 한 발짝씩 나아가며 이 따뜻한 공간을 지켜낼 거야. 마감 시간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간단히 정리를 마친 뒤 민석은 아내와 아이들을 잠시 불렀습니다. 종이컵에 시원한 물을 따라 건네며 참, 저기 너희도 많이 힘들잖아. 그동안은 정말 고마웠어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그 말에 작게 미소 지으며 이젠 우리가 서로 고마워하기보단 당연한 일이 돼버렸으면 좋겠어. 가족이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은 예전엔 한 번도 제대로 못 느꼈던 따뜻함이 가슴 깊이 꽂히는 걸 실감했습니다. 지독하게 헤매던 시간들을 떠올리니 이렇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고맙고 미안했고 또 한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석의 이야기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금 끌어안고 한때 추락했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의 중장년 인생 후반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장으로서도 자영업자로서도 때때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는 배웠습니다. 길이 없을 것 같아도 끝이 보이지 않아도 결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무엇보다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소중함을 다시 손에 쥐게 되었고 그 힘으로 한층 더 눈부신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연에서는 가족에게 외면받고 어렵게 잡은 직장마저 떠나야 했던 중년 남편이 시장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나 가족과의 정을 되찾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겨운 고시원 생활과 무너질 듯한 외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주한 분식 장사의 길은 결국 이 가정의 마음을 다시 묶어주었지요. 삶의 어느 순간에나 다시 시작할 용기와 그 용기를 지지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포기했던 행복 또한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전해준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